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진짜로 화학결합의 전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해주자면 이번 영상에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이 깊게 이해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영상에 나온 내용은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번 영상에 나온 내용은 모두 다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념이에요.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쭉 쓰는데 그냥 EN이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좀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E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개념, 전기음성도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전기음성도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결합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다. 또는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기음성도의 정의를 세 파트로 끊어서 설명을 했죠. 각각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결합에서 따지는 거예요. 결합을 하지 않았을 때 전기음성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결합을 했을 때 그걸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는 결합에서 라고 했으니까 18쪽 원소들은 제외를 시켜야겠죠. 결합을 하지 않는 18쪽 원소들은 전기음성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인데 이 전자는 결합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전자, 즉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 말고 서로 공유하기로 했지만 조금 더 내 쪽으로 끌어당겨오고 싶은 공유 전자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결합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 즉 그 원소의 원자가 얼만큼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단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 중에 단위 없었던 거 기억나나요? 원자량을 공부했을 때 단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원자량이 단위가 없는 이유는 상대적인 값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즉 상대적 수치이기 때문에 단위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단위를 쓰지 않는다는 건 어떤 기준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일단 전기음성도 마저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는 수치가 클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요. 그 말은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긴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크기가 클수록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긴다. 그것도 공유 전자쌍을 더 잘 끌어당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를 이제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로만 비교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단위가 없는 상대적인 수치인 만큼 기준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죠. 기준은 플루오린이에요. 플루오린은 모든 원소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이 플루오린이 전기음성도를 4.0을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 원소들의 상대적인 전기음성도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해요. 주기성과 유사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비금속성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에서 배우는 거긴 하지만 주기율표의 변화, 즉 이 전기음성도도 어느 정도 주기성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먼저 플루오린 4.0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을 표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과서나 아니면 영상이나 또는 다른 많은 문제집들에 이 전기음성도를 표현해 놓은 주기율표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 주기율표들을 보고 각 원소들의 전기음성도를 파악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음성도를 자주 물어보는 원소들이 몇 가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수소는 2.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2.5, 그 다음에 질소 3.0, 산소 3.5, 플루오린 4.0, 나트륨은 0.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염소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또 금방 나오는데 수치가 지금 선생님이 말해준 것과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과서에 있는 그 표를 기준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 앞에 써준 것들은 영상 시작할 때 앞에 나온 건 다 암기하라고 했죠. 이 정도 원소들의 전기음성도는 여러분이 외워둬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한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 비금속은 다 외워주는 편이 좋아요.
물론 안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어느 정도 제시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외웠을 때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다 외우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앞에 써 있는 이 정도 원소들의 전기음성도는 외워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 밑에 보면 그럼 이제 주기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봅시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죠. 유효 핵전하가 증가한다는 건 인력이 증가. 어떤 인력? 핵과 전자, 공유된 전자쌍 사이에 인력이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 말은 핵이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음성도가 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번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합니다. 즉 핵과 공유 전자쌍 사이에 거리가 조금 멀어지게 돼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 결과 인력이 줄어들고, 인력이 줄어들면 더 약하게 끌어당긴다는 거니까 전기음성도 값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 꼭 여기서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별개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쓰진 않겠습니다. 혹시 이걸 보고 전기음성도 값이 크면 음이온이 잘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기음성도 값과 음이온이 잘 되는 건 약간 별개입니다. 음이온이 된다는 건 원자 상태에서, 즉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금은 배우지 않는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고 여러분도 전기음성도가 높으면 음이온이 잘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경향은 따라가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전기음성도는 원소의 고유값이에요. 고유값이기 때문에 원소마다 다 다른 특성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기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생기죠. 원소마다 다른 고유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달라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외우라고 써준 것 중에 질소와 염소는 3.0으로 값이 똑같아요. 벌써 방금 전에 이야기한 고유값이다 라는 것과 모순이 되죠.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결합의 극성을 공부하면서 그때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두 값은 다른 값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m 아닙니다. 뮤라고 써야 돼요. 그럼 이 쌍극자 모멘트가 뭔지도 외워놔야겠죠? 쌍극자 모멘트 같이 보도록 합시다. 원소마다 결합을 하면 나와 같은 원소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나와 다른 원소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만약에 나와 다른 원소의 원자와 결합을 한다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생기게 되겠고, 그 전기음성도 차이로 인해서 서로 전자를 끌어당기려는 힘의 차이가 나니까 공유 전자쌍을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게 배치시킬 수 있을 거예요. 즉 전하가 어느 정도 불균형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불균형의 크기를 정확한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게 가장 비교하기 쉽겠죠. 전하 불균형을 수치화한 것, 그게 바로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요. 전하가 치우친 정도, 그걸 우리가 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면 방향도 같이 나타내줘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 벡터 값입니다.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하는 것들 있죠?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 이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내는 뮤도 벡터 값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같이 나타내요.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는 전자를 잘 끌어당기죠. 그러면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면 우리가 전자를 잘 끌어당겨서 내 쪽에 전자가 많은 상태를 전자 밀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예시로 염화수소, 염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HCl이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죠. 전기음성도는 수소가 2.1, 염소가 3.0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전자는 우리가 전자 구름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자는 이 염소 쪽으로 좀 더 치우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전자 구름 그림으로 나타내면 전자 구름이 수소와 수소가 있으면 이렇게 균일하게 전자 구름이 퍼져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염소 쪽에 좀 더 치우친 상태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전자 밀도가 염소 쪽에 높은, 즉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의
전자밀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치우침의 정도를 그럼 매번 이렇게 그려서 누구는 더 크게 그리고 누구는 더 작게 그리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차이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바로 쌍극자 모멘트예요. 파란색으로 이어서 봅시다. 그럼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은 기호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벡터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화살표 기호로 표현을 해요. 그냥 화살표로 하면은 쌍극자 모멘트를 굳이 이름을 붙여서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 줍니다. 화살표 머리고 반대쪽이 꼬리라고 했을 때 꼬리 부분에 세로줄을 하나 그어줘요. 마치 십자 모양의 형태처럼. 이렇게 그리면 또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화살표 표기만 보여주도록 합시다. 십자 모형처럼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예시를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수소와 플루오린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수소는 2.1, 플루오린은 4.0. 그러면 전기음성도의 차이는 1.9죠. 1.9만큼 플루오린 쪽으로 당겨질 거고, 이때 전하가 치우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부분적인 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표기법으로는 델타를 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쪽은 델타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많은 쪽은 델타 마이너스가 돼요. 이 델타 표기에 대해서는 결합이 극성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일단 부분적인 전하를 나타내는 기호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뒀을 때 지금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인지는 눈으로 확인을 했죠.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가 작은 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걸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화살표 기호로 표현할 거면 전자가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라는 걸 그려주고 상대적으로 플러스인 쪽에 꼬리에 세로줄을 하나 더 그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물 분자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는 전하 불균형을 수치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음성도 각 결합에서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물 분자 같은 경우엔 결합이 두 개죠. 그래서 이 결합 각각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수소는 마찬가지로 델타 플러스고 산소는 각각의 결합에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주면 이쪽 결합에서 왼쪽 결합에서도 산소 쪽으로 끌어당겨지고 오른쪽 결합에서도 산소 쪽으로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 그려주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다 표시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도 같이 봅시다. 이산화탄소는 지금 결합이 두 개씩 있죠. 두 개씩 있는데 다중결합은 그냥 단일 결합처럼 생각해요. 결합이 겹쳐 있다. 그래서 전자 구름을 겹치면 구름 한 개와 구름 한 개를 겹치면 구름 두 개가 되는 게 아니고 더 큰 구름 하나가 되죠. 그런 것처럼 결합이 다중결합이 있으면 그 결합은 그냥 한 개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한 개처럼 생각했을 때 탄소보다 산소 쪽으로 끌어당겨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똑같이 그려주면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했을 때 지금 이 값이 결합에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수소와 수소가 결합한 건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뮤 값이 0일 때와 뮤 값이 0이 아닐 때. 뮤 값이 0일 때는 우리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전자가 치우침이 없다. 즉 극성의 크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극성의 크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극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을 나타내고요. 그러면 뮤 값이 0이 아니면 이젠 무극성이 아니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또는 전기음성도 차이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이 공유 결합이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까지만 좀 더 이야기하면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결합에서 쌍극자 사이의 세기와 거리를 곱한 값입니다. 오른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써줄게요. 뮤 값은 전하량과 거리를 곱하면 돼요. 이 값은 전기음성도 차이 값이랑은 다릅니다. 둘이서 비례하는 값이긴 하지만 전기음성도 차이가 플루오린이나 수소처럼 1.9라고 해도 쌍극자 모멘트 값이 1.9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가 뭐 전하 불균형을 수치화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 쌍극자 모멘트의 수치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하는 방법은 알아둬야겠죠. 이렇게 결합의 극성의 방향과 결합의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쌍극자 모멘트다 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나중에 분자의 극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결합의 극성을 판단한 겁니다. 근데 분자는 그 내부의 결합들을 모두 모은 상태가 하나의 분자가 되죠.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계산 방법은 뒤에서 분자의 극성을 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내용들 중요하니까 적어도 지금 이 영상에서 쓰여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암기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